충청도 진천고을에 송반이란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학문이 깊어 고을 여인들의 선망을 한 몸에 받았다. 그를 사모해 가슴앓이를 하는 처녀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송반은 여색을 멀리하고 오직 글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당숙어른으로부터 진천 출신의 유정연 대감이 아들에게 글을 가르칠 독선생을 찾고 있으니 속히 상경하라는 말을 듣고 한양길에 올랐다. 유대감의 저택은 낙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송반이 당숙의 소개장을 들고 찾아가니 유대감은 고향에서 온 젊은 선비가 마음에 든 듯 몹시 반가워했다. 올해 나이가 몇인가? 20이옵니다. 세상 떠난 우리 큰아이와 동갑이로군. 얘야, 인사드려라. 그러자 유대감의 무릎에 앉아있던 어린 도령이 송반에게 절을 했다. 이 아이가 늦둥이 둘째라네. 큰애가 장가든 지 1년도 안 돼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고 내게 남은 자식이라곤 이 아이밖에 없다네. 우리 집안의 명운이 이 아이에게 걸렸은즉 부디 잘 가르치고 지도해주기 바라네. 예,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송반은 그날부터 유대감 집에 기거하며 7살짜리 아들의 훈육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집 별채에는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가 하녀와 함께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8배 시집으로 와서 신혼 재미를 채 느끼기도 전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내당에 들어앉아 수절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씨, 오늘 도련님에게 글 공부 가르쳐줄 선비님이 오셨는데 어찌나 잘생기셨는지. 웬 호들갑이냐. 서책을 읽고 있던 며느리는 사모리의 말이 귀에 거슬리듯 조용히 나무랐다. 정말입니다요, 아씨. 키도 크시고 의젓하신 모습하며 어찌나 서방님을 닮으셨는지 쇳내는 꼭 돌아가신 서방님이 살아서 돌아오신 줄. 사몰은 아차하며 말을 끊고 아씨의 기색을 살폈다. 아씨의 서러운 눈빛이 오늘따라 더욱 애련하게 느껴지는 사몰이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같이 따라온 교전비로서 누구보다도 아씨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서방님은 이리도 고운 아씨마님을 두고 왜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지 참. 네가 오늘따라 말이 많구나. 며느리는 서책을 접고 호로록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요도룡의 글 읽는 소리가 뜰하게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두를 황 지부집주 넓을홍 거칠황. 무슨 뜻이냐? 하늘은 아득하여 가물가물하며 땅은 누르고 하늘과 땅 사이의 우주 공간은 넓고도 크다. 다음을 읽어보아라.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축. 아씨, 저기 좀 보세요. 담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사랑채 쪽을 바라보고 있던 사모리가 채근을 하자 며느리는 못 이긴 척 담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야에 장지문을 열어놓고 유도룡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 들어왔다. 준수한 외모와 단아한 풍채가 어찌 보면 죽은 남편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쇳내 말이 맞죠? 서방님과 판박이죠? 사모리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은 듯
넉나간 사람처럼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선 젊은 과수댁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후 고독 속에 묻혀 살았던 그녀로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유정승은 송반이 요절한 아들과 나이도 동갑인데다 모습 또한 비슷한 바 있어 그를 친자식처럼 대하며 대소사를 챙겨주었다. 그런 유대감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송반은 어린 도령의 훈육에 열정을 쏟았다. 그러는 사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노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무섭게 목련이 피고 이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만화방창한 봄이었다. 송반은 심신의 피로를 풀고 봄의 정취도 느껴볼 겸해서 낙산에 올랐다. 북사꽃이 만발한 봄동산을 꽃향기에 취해서 걷고 있던 송반은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끼고 발을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인이 꽃나무 뒤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송반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얼른 시선을 피하며 꽃향기를 맡는 척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세상에, 저리도 어여쁜 사람이 있다니. 평소 여인에게 무심하던 송반이었지만 홀리기라도 한 듯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여인은 송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는지 이내 발길을 돌려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씨, 같이 가요. 종종 걸음을 치며 뒤를 따라가는 사모리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녀가 유대감의 며느리임을 안 송반은 아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별채에 청상 과부가 살고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녀가 이토록 미인일 줄이야. 송반은 며느리의 모습이 언덕 아래로 아득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날 밤 방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송반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사모리가 서 있었다. 아씨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사몰은 얼른 쪽지를 내밀고는 누가 볼까 두려운 듯 허겁지겁 달아났다. 송반은 방문을 닫아 걸고 서 안에 앉아 쪽지를 펼쳐들었다. 여자의 섬세한 글씨로 칠원 절구가 적혀 있었다. 어젯밤 가는 빛 속에 북사꽃 한 떨기 곱게 피었네. 오늘 밤 달 밝은 깊은 밤중에 내 그대를 맞을 테니 사양하세요. 송반은 가슴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녀도 자신을 연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젊은 나이에 청산이 돼 얼마나 이성이 그리웠으면 이토록 정을 담은 연설을 먼저 보낼 수 있었을까. 진정 괴로운 하소연이 아닐 수 없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 그녀를 품고 싶었지만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유대감의 은희를 저버리고 수절 며느리와 사통을 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결국 그녀의 청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은 송반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지새웠다. 이제 그의 뜻을 알았을 테니 단념했으리라 믿으며 불안한 마음속에 하루가 흘러갔다. 그날 밤 또다시 상어리가 찾아와 쪽지를 전했다. 이번엔 거의 협박조였다. 그대 또다시 저의 부탁을 거절하신다면 이 밤에 자결하여
부끄러움을 씻을 것입니다. 쪽지를 쥔 송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오늘도 그가 가지 않는다면 그녀는 자살할 것임이 분명했다. 나로 하여 한 목숨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더 망설일 일이 아니었다. 송반은 갓과 도포를 챙겨 의관을 정제한 다음 방을 나섰다. 송반이 별채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며느리는 비단 금침을 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주셨군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다. 처연한 아름다움이었다. 송반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내요. 그대같이 어여쁜 여인과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소? 허나 대감마님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그대 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부디 자중자애해 주시오. 송반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어 울기만 했다. 서럽게 우는 그녀를 보니 송반의 마음도 아팠다. 한편 새벽잠이 없는 노인 유대감은 뜰을 거닐다가 송반이 별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노하여 칼을 들고 방 안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이놈이 내 며느리를... 여차하면 뛰어들어 이놈을 죽이리라. 벼르고 있던 유대감은 송반이 며느리를 타이르는 말을 듣고 후유 한숨을 돌렸다. 역시 자신의 믿음대로 송반은 여자를 함부로 탐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선비임에 틀림없었다. 다음 날 유대감은 송반과 며느리를 함께 불러들였다. 며느리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송반도 어젯밤 일을 눈치챘을까봐 조심스레 유대감의 기색을 살폈다. 자네는 참으로 진실한 선비일세. 내 잠시 자네를 오해했던 걸 용서하고 부디 내 부탁을 들어주게. 유대감은 송반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죽은 아들 대신 자네를 진정한 내 아들로 여기려고 하네. 아니, 내 며느라기와 혼례를 올리고 이 집에서 나를 섬기며 살아주게. 유대감의 말을 듣고 놀란 송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더욱 놀란 사람은 며느리였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아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 잠자코 내 말을 따라다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시아버지 앞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리하여 송반은 그녀와 혼인을 하고 유대감을 친부처럼 모시며 금술 좋은 부부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송반은 세종 임금 제위시에 과거에 합격해 대도 호부사를 거쳐 젊은 나이에 벼슬이 병조 판서에까지 올랐다고 하며 워낙 강직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격 탓에 세조 때는 희양도 호부사로 좌천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한다.